어서 오십시오. 마음의 짐은 잠시 이곳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2030년이면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 이상 인구 8명 중 1명은 은퇴 후 최소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사는 집에서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 그 마음 너무나도 공감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그 바람을 배신합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 문제로 인해 준비도 없이 이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떠밀리듯 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절대로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60대 이후 실패하지 않는 마지막 집 선택을 위한 6가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아파트가 좋다, 단독주택이 편하다 같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걱정 속에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지만 분명한 방향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히 짚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을 선택해야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너무 좁지 않은 집입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다 나갔고 부부 둘이 사는데 큰 집은 필요 없지 않나. 작고 아늑한 공간이면 충분하다고요.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박순자님도 같은 생각으로 34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리된 느낌에 만족했지만 불과 3주 만에 심리적 답답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거실도, 식탁도, 대화할 공간도 없다는 사실이 점점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주택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좁으면 물건이 쉽게 쌓이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곧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스트레스는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고 결국 일상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가장 적절한 크기는 50에서 60제곱미터. 크지 않지만 필요한 방이 나뉘어 있고 작은 거실이 있어 둘이 함께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정도면 청소하기도 어렵지 않고 동시에 사적인 공간과 공유 공간의 균형도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주거 공간은 물리적인 넓이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우선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삶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간을 줄이기 전에 먼저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이제 다음 기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까운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지만 과연 그 믿음이 언제나 맞는 것일까요? 좁지 않은 집이 마음의 여유를 만든다면 두 번째 기준은 외부 환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병원 근처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보다는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근처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김영호님은 건강 문제로 병원 가까운 곳에 이사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바로 옆 건물로 이사한 그는 처음에는 든든했지만 2달도 되지 않아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들려오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환자들,
출입구를 드나드는 응급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자신도 언젠가 저기에 해당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병원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닌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복지회관이나 주민센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배우고 웃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요가, 그림, 스마트폰 활용 수업까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같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반복적 일상이 만들어내는 친밀감은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한지민 씨는 말합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회관은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요. 실제로 복지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병원 방문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옆이 아니라 복지 중심 공간 옆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세 번째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 선택이 정말 모두를 위한 길일까요? 복지회관이 삶의 활력을 채워주는 공간이라면 세 번째 기준은 사람과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안락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박순자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의 웃음소리에 위로를 받고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음의 공허함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손주의 눈빛이 어색해지고 심지어 친아들조차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일까 짐일까? 이러한 상황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가족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80%는 장기적으로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부딪히면 결국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은 감정의 거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말하는 스프가 식지 않을 거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혹은 도보 5분 이내의 거리, 급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는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에게도 자존감을 지켜주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살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다음 기준에서 우리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관계 단절이라는 문제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전원생활에 숨겨진 외로움의 진실입니다. 가족과의 거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을 이야기했다면 네 번째 기준은 외부 환경과의 거리, 특히 고립에 대한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앞산 뒷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바비큐, 이상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함께 있습니다. 이재훈님은 72세에 강원도 평창으로 귀촌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첫 해는 정말 좋았습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들과 인사하며 시골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름엔 벌레와의 전쟁, 가을엔 낙엽 청소로 허리 통증, 겨울엔 폭설로 외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가야 했지만 구급차는 오기 어려웠고 연락할 이웃도 없었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눈물로 말했습니다. 경치는 정말 좋았지만 사람 소리가 너무 그리웠어요. 나는 자연보다 사람과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후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귀촌 후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고령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의 부재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응급 상황에서 도와줄 이웃, 함께 밥을 먹을 친구,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노후의 전원 생활은 단지 경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혼자여도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어서 5번째 기준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의외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 주변의 공원입니다. 앞서 전원 생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5번째 기준은 그 반대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나는 공간, 바로 공원 가까운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근처, 약국 근처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꾸준한 걷기와 햇볕, 그리고 사람들과의 스침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최정숙님은 74세 생신을 앞두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보다 산책로가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탄천 인근으로 이사한 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40분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더 깊이 들고 무엇보다 웃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연구하는 서울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40%,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이는 운동의 효과를 넘어서 일상 속 자연과의 접촉이 얼마나 큰 치유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 공원이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벤치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으며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는 공원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조경용이 아니라 생활 속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수원 광교 호수공원처럼 주민과 공존하는 공원이 그 예입니다. 공원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루의 걱정을 정리하고 누군가와 눈인사를 나누며 해를 쬐는 시간은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제 6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위기 시에는 나를 도와주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원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준다면 6번째 기준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과연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팔 필요 없어.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미경님은 73세에 외곽에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원도 넓고 구조도 예뻐서 노후를 보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남편의 입원으로 인해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결국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에 병원이나 마트도 없는 위치라 수개월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주택은 거주성보다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살아도 필요할 때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소유한 집일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치와 구조, 관리 상태 모두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이 팔기 쉬운 집일까요? 첫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도보 10분 이내일 것. 둘째, 병원, 약국, 시장 같은 생활 인프라가 가까울 것. 셋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구조일 것. 이 3가지 조건만 갖춰도 향후에 매도하거나 자녀에게 상속할 때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를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집은 내가 정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마지막 동반자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기준을 바탕으로 한마디의 결론을 드리려 합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삶, 그 삶을 위한 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후의 집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준을 꿰뚫는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 집이 어떤 곳이든 간에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 중 약 3명 중 1명이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가로. 박준호님은 75세에 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처음에는 말수도 줄고 외출도 꺼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경비 아저씨, 공원에서 마주치는 주민들, 주민센터에서 함께 수업 듣는 친구들이 생기며 그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박님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삶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단절이 고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수업에 참석하고 매주 정해진 요일에 복지회관에 들르고 작은 모임에도 얼굴을 내미는 것. 그 꾸준한 발걸음이 우리를 연결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노후의 집이란 결국 이런 일상이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눈인사를 나누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얼굴이 있는 동네, 조용하지만 너무 외롭지 않은 거리,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작은 연결이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찾는 마지막 집은 어쩌면 복지회관 옆 작은 아파트일지도 공원이 보이는 빌라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가입니다.